식물의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보면 광합성은 항상 일어난다. 지와 맞아 틀려? 아니요. 아니죠. 낮에만 일어나죠. 네.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밤과 낮에 상관없이 항상 일어납니다. 필요한 물질, 생성되는 물질, 이건 뭐 너무 당연하고 이 화학식으로 반응식으로 세워보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에너지 전환이 중요한데,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너지를 어떤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광합성에 의해서.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그렇지. 빛 에너지, 태양이 갖고 있는 빛 에너지를 포도당 안에 집어넣는 거야. 이 포도당 분자 안에 집어넣는다 보면 돼. 그걸 이제 분자를, 포도당이라는 분자를 만들면서, 즉 합성하면서 그 안에 에너지를 저장한다.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합성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행위는 전부 다 그 분자 안에 있는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죠. 자, 그럼 호흡은 뭐냐? 반대가 되겠죠? 화학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요. 화학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뭐 열 에너지라든가 또는 운동 에너지라든가 이런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호흡할 화학 때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흡,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죠. 호흡은 화학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를 바꾼다라고 돼 있는데, 호흡 과정에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중 일부는 생활 에너지로 전환된다. 나머지는 대부분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생활하는데 다른 분자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다른 분자로 바꾸는데 ATP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너희들? 네. 안 들어봤죠? 이것도 이제 고등과학, 생명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에너지를 발생시킬 때 포도당 안에 있는 들어있는 에너지를 ATP라는 형태로 바꿔서 이게 에너지 화폐단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뭔가 음식을 살 때 뭘 가지고 삽니까? 돈을 가지고 가죠? 당연하죠. 나는 뭐 빵을 먹고 싶은데 집에 있는 사과가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가게 아저씨한테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당연하죠. 그래서 왜 안 돼요? 화폐 바꿔줄 수 있는데 이게 번거롭잖아. 그 가게 아저씨는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빵에다가 황금 1kg면 무조건 바꿔주지 않을까요? 그거 바꾸는 건 비읍시읒이죠. 네. 지와 같은 학생이 이걸 바꾸라고. 범석이. 응? 자, 맞아, 김범석. 그렇지. 범석이 같은 행동입니다. 범석이가 범석. 누군데요? 친구 있어? 오빠. 자, 맞아. 뭐라고 했어 방금? 선우? 범석이. 범석이가 뭐라고? 김범석. 6반. 6반. 아, 6반이라고. 6반. 선생님 무슨 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그래요? 아, 내가 좀 생각이 썩었나 봐. 자, 무슨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바꾼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 당연히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냐면, 화학 에너지를 열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형태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음식을 먹었다, 화학 에너지를 섭취한다, 그걸 가지고 몸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밥을 먹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런 운동 에너지로 바꿔준다. 자, 식물에서의 기체 출입.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광합성 당연히 일어나죠. 낮에 햇빛이 비치니까 광합성 일어나고 무엇도 일어날까요? 흡호요. 호흡도 일어나. 왜냐하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항상 호흡 활동이 일어나니까 호흡 활동도 일어나고 광합성 활동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둘 중에 광합성 활동이 일어나면 산소가 생성되고 호흡 활동이 일어나면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단 말이야. 근데 그 둘 중에 낮에는 뭐가 더 클까? 광합성량이 더 클까? 호흡량이 더 클까? 광합성량. 광합성량이 더 큽니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라고 했죠. 광합성 할 때는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고, 네.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런데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식물이 뭐를 흡수해서 뭐를 방출하는 걸로 관찰이 될까요? 말이 너무 어렵으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광합성은 산소를 흡수해서
뭔 소리야?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게 광합성이잖아요. 그렇죠. 호흡은 그 반대야.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O2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은요 광합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우리에게는. 식물의 광합성을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뭐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CO2 많은 거보다 O2가 많은 거 낫지 않아요?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CO2가 많은 게 좋냐, O2가 많은 게 좋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식물 입장에서는 CO2가 없으면 살아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광합성을 못 하잖아. 살아간다기보다는 식물 입장에서 보면 광합성 자체를 못 합니다. 식물 본연의 목적인 광합성을 못 하기 때문에 CO2가 많을수록 광합성을 잘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동물 입장에서 우리 인간 입장에서 보면 산소가 많은 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훨씬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많은 것보다. 그래서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는 뭐가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모기나 바퀴벌레나 파리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죠. 왜요? 지금은 생태계가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모기가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개구리.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개꿀이죠. 지금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나쁜 일일 수 있다라는 그럼 거야. 모기는 뭐 하는 평형 상태가 깨진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야. 모기를 먹이를 삼아 살고 있는 여러 가지 곤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먹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면 그 상위 포식자들이 단계적으로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모기, 우리가 보기에는 모기는 정말 백해무익한 거다, 쓸데없는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모기, 바퀴벌레, 파리, 회충, 기생충 뭐 이런 것들이 다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세균,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도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 없어지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기생충도 하나의 생태계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잘 보세요. 인간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로 약간 좀 너무 극단적인 일일 수 있는데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좀 죽었죠. 그게 어찌 보면 이 생태계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의 인구가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치솟고 있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래요. 전체 인구가 거의 저출산 국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으로 보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 인구가 60억이라고 들었어. 그런데 얼마 안 지났어. 83억. 지금 75억 이상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78억. 불과 10년이라는 전체 생태계 주기로 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60억에서 75억 이상이 됐어. 나중에 또 10년 지나면 뭐 100억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 기하급수를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간이라는 종만 너무 기하급수를 증가하는 건 전체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뭔가 평형 상태가 맞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인간 사회 내에서 또 전쟁이라는 이런 작용을 통해서 또 인간의 개체수를 점점 일정하게 유지시키기도 하고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볼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 뭐가 착한 거고 근데 푸틴은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 말하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으면 어디 가서 푸틴은?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악과 선이 없다는, 선과 악이 없다라는 거야. 생태계, 자연으로 보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착한 착한 거잖아. 그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보면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이 있잖아요.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이 있긴 한데 그런데 그건 사람이 정한 거잖아. 그렇지, 사람이 정한 거죠. 너희들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너희들 입장에서 보면 자연은 선과 악이 없다는 거야.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뭐 시골 개울가가 있는 데서 살았는데 유치원생도 아니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자연과 막 뛰어놀던 그런 시절인데 뱀이 개구리를 이렇게 딱 삼키는 과정을 목격했단 말이야. 나 혼자서.
근데 그 개구리가 너무 안타까운 거야. 한 절반 삼켰어, 뱀이. 선생님 그 얘기 하셨어요.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절반 삼켰는데 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주변에 있는 이 막대기를 가져와가지고 뱀 대가리를 막 툭툭 치면서 뱉어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뱀이 깜짝 놀라고 충격받아 뱉어내고 개구리는 이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조금 기어가지고 도망가고 뱀은 내가 계속 막대기로 쳐가지고 못 먹고 이제 놓쳤는데 그때는 되게 뿌듯했죠. 아, 내가 개구리 살렸다라는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행동은 매우 바보 같은 행동이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을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이거를 인위적인 개입을 한 거니까 나의 행동은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개구리가 선하다, 뱀이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치면 전래동화가 다 나쁜 건데요,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이. 그러니까 더 넓은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연 과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너희들은 인간이 정한 선과 악을 뛰어넘어서 자연적으로 자연 생태계적으로는 어떤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 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거고 좀 더 이제 보편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이 정한 것이고 자연 생태계에서는 선과 악이 없다라는 거를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골뱅이는 뭐를 먹고 살아요? 이거 잘 바뀐 거 같긴 한데. 난 골뱅이가 뭔지 모르겠어. 골뱅이가 이제 뭐 보면 골뱅이 통조림도 팔고 하잖아요. 네. 쌤이 술을 거의 안 마셔서 아니 그게 소리세요. 전 비빔냉면 같은 거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비교하죠. 근데 골뱅이 보시면 소주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지 보통 하면 골뱅이 무침은 술안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골뱅이를 보면 쌤 우렁이 된장국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봤거든. 근데 우렁이랑 좀 비슷한 좀 크기가 큰 거를 짜는 것 같기도 저도 하고. 쫄깃해요. 골뱅이는 어디서 태어난 건지 잘 모르겠어. 어디서 채취를 한 건지. 영국산 골뱅이가 맛있대요. 그래? 하인즈. 알겠습니다. 하인즈 골뱅이, 메이커 그 브랜드 골뱅이구나. 자, 여기 보세요. 밖에 너무 사람인데요. 지금 시험지 받으러 볼까요? 자, 빨리 봅시다. 그래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왜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과정이고 호흡이라고 하는 건 이 과정이야. 낮에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광합성도 일어나고 호흡도 일어납니다. 근데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아.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CO2를 더 많이 흡수하고 산소를 더 많이 방출하겠죠. 오, 그림 잘 그리시네요. 아주 잘 그리셨어요. 미래. 쌤 그림 잘 그리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미래. 자, 그런데 이제 호흡 활동도 일어나니까 이렇게 배출한 산소 중에 일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부를 다시 섭취합니다. 다시 흡수해. 그리고 이렇게 방출한 이산화탄소 중에 일부를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내고. 잠깐만. 호흡 활동할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죠. 방출하는데 그걸 다시 또 이렇게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호흡 활동을 통해서 흡수하는 산소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것으로 관찰이 된다는 거야. 선생님. 낮에는. 어떤 사람이요. 다래끼가 나서 양쪽 눈에 다 났는데 다래끼 잘 없잖아요. 그게 엄청 커서 그게 망막을 눌러서 망막이 원위치를 찾아서 무슨 시력이 다시 1.0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거든요.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자, 좋아. 오늘은 이 남아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주제가 나오는 족족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인간은 상당히 섬세하네요. 상당히 정교한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정말 표현이. 상당히 정교한 기계예요. 자, 그런데 이 눈이라는 기계를 보면, 눈이라는 장치를 보면, 눈이 어떻게 생겼냐면,
눈은 인간이 만든 장치 중에 뭐와 비교할 수 있죠? 카메라 속 카메라하고 비교할 수 있죠. 카메라의 작동 원리와 눈의 작동 원리가 완벽히 똑같은데 인간에는 카메라에 렌즈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눈에는 이게 인간의 눈알입니다. 인간의 눈알이고 이렇게 여기 속눈썹이 있을 테고 눈이 너무 불안해서 뜨거운데요. 그리고 이 눈알 안에는 이렇게 볼록 렌즈 모양의 수정체가 있어. 수정체가 있고 이 눈알의 뒤쪽에 있는 이 막을 뭐라고 하냐 이걸 망막이라고 합니다. 네. 망막에 이렇게 세포들이 쫙 배열이 됐는데 이 세포들을 시각세포 또는 시세포라고 부릅니다. 시세포의 종류, 시각세포의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우선은 뭐 빛을 받아들이는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각세포들이 전부 다 시각신경, 시신경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뇌로 연결이 됩니다. 뇌로 연결이 돼서 인간이 파악을 하는 거야. 세포가 감지하는 것들을 전부 다 이 정보를 뇌로 연결해서 뇌에서 이제 감지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것도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히 이제 우경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보면 인간이 왜 안경을 쓰고 이렇게 또렷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쓰거나 이런 근시 안경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빛이 정상인의 경우에 빛이 이렇게 정확하게 굴절이 돼서 초점이 딱 맞게 된단 말이야. 초점이 정확하게 이 망막이 딱 맺게 되면은 이게 정확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 저번에 볼록 렌즈로 선생님이 상을 만드는 거 봤잖아요. 네. 기억나죠? 근데 볼록 렌즈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선명한 상이 보이고 어떨 때는 흐릿하게 보이고 하잖아. 네. 초점이 딱 맞으면 선명한 상이 보여. 그런데 초점이 안 맞으면 지금 빛이 막 이렇게 굴절되거나 또는 빛이 이렇게 굴절되거나 하면 초점이 딱 안 맞는 상이 되고 그러면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거야. 선생님 혹시 그때 저 결석했나요? 그랬나 보죠? 기억이 안 나면. 아니면 우리가 막 실험하고 있을 때 네 혼자 몰래 딴짓하고 있었거나. 선생님 어? 초코파이 먹어도 돼요? 안 되지. 그거 있잖아요. 자, 요게 아, 초코파이 이 시험하고 부분을 보면 초코파이, 아니 이 부분을 봐요. 뻘쭘할 것 같은데. 아, 여기 이 부분. 뭐 알지? 숙제 이런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따가 아니 뭐야? 자,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너무 굴절이 많이 되는 경우는 여기서 쌤 근데 저 시력은 종류를 나누시에요. 오목 렌즈를 연결해서 빛을 퍼뜨려주면 초점이 맞고 너무 이렇게 굴절이 적게 되는 사람은 볼록 렌즈를 써서 시력이 딱 맞게 되는데 네. 다래끼가 껴서 여기에 이제 뭔가 압력이 가해졌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 수정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변화시켜서 정확히 초점이 딱 맞게 된 거죠. 또는 너희들 뭐 드림 렌즈를 끼거나 또는 렌즈를 끼는 경우는 이 안에다가 이 굴절률, 이 수정체가 하는 굴절률을 보정하게끔 뭔가 장치를 씌우는 거지. 렌즈를 끼는 거는 여기다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렌즈를 붙이거나 또는 오목 렌즈 역할을 하는 거를 붙이는 거고 또는 이제 라식 수술한다는 거는 이 각막을 깎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라식 수술이 최초로 어떻게 개발했는지 압니까? 저요. 어떻게? 눈 얼려가지고 잘랐다는데요. 눈을 아니 최초의 라식 수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라식 수술이랑 그러니까 라식 수술이라는 게 개발되기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었냐?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그냥 썰인지 잘 모르겠는데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안경 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대. 근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안경 유리가 깨지면서 깨진 유리가 살짝 이 각막을 샥 스쳐 지나가면서 각막을 얇게 샥 깎은 거지. 그런데 교통사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선명해 보이는 거야. 안경을 썼는데 그걸 흐릿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딱 밖을 보니까 왜 이렇게 선명하지? 자연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나면서 이렇게
라식 수술이 돼버린 거죠. 와 씨. 그렇게 해서 이 라식 수술의 아이디어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많은 그래서- 건 해요? 어? 많은 건 해요? 그러니까 라식 수술이라는 게 그냥 각막을 깎는 겁니다. 각막을 깎아서 그 초점을 맞추는. 그렇지. 그러니까 오목 렌즈를 껴야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각막이 있는데 오목 렌즈를 껴야 되는 사람은 이걸 약간 이렇게 깎는 거야.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이게 오목 렌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마다 이제 두께가 어떤 사람은 각막이 두껍고 어떤 사람은 각막이 얇고 하거든. 근데 이 각막이라고 하는 거는 시각 그러니까 신경이 여기에 분포가 있지 않아. 신경이 분포가 있지 않으면 아픔을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각막을 깎아도 라식 수술 같은 경우는 한 번 시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뭐 붕대 같은 거 안 감고 지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로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식 수술. 중공물만 넣어주면 되는. 그렇지. 그런데 단점은 또 뭐냐? 이 신경이 없기 때문에 아프진 않은데 이게 재생이 안 돼. 그래서 한 번 깎아버리면 처음에 이 두께가 이만큼 됐으면 깎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얇은 각막으로 평생 유지를 해야 돼. 근데 각막이 얇으면 어떻게 되냐? 눈 내부에 이 안압이라는 게 있거든. 내부에 압력이 있는데 그 얇은 각막이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얇은 막을 뚫고 튀어나오려고 하겠지. 내 말이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팍 쏟아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우 위험한 각막이 선체적으로 너무 얇은 사람은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을 해서 근데 진짜 액체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실명돼요? 실명뿐만 아니라 눈이 사라지는 거지. 그렇게 그런 튀어나오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라식 수술을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죠. 10년 돼서 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전됐단 말이야. 근데 초창기 때 라식 수술한 사람들은 후유증으로 막 눈알이 안압이 높아져서 이게 튀어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죠. 쌤도 이제 눈이 안 좋아가지고 이거 안경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라식 수술을 병원까지 가서 하려고 했던 적이 2번이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은 수술을 못하고 다시 되돌아왔어. 왜요? 너무 겁나더라고. 그리고 또 의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라식 수술도 엄청 잘합니다 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안경을 쓰고 계시더라고. 안경 쓰고 계시면서 라식 수술을 본인은 왜 안 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벌이라고 하는 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보니까 또 안경을 쓰고 있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 최첨단 기술로 라식 수술을 왜 안 하고 안경을 또 쓰고 있을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눈은 인간의 몸 중에 인간의 몸이 전체가 100원이라고 한다면 눈이 얼마라고 합니까? 90원이라고 하지. 인간의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거에 손을 대기가 좀 많이 이거 있잖아요. 여기 한글이 참이라고 써있잖아요. 여기 봐봐. 촘이에요, 촘. 촘이에요. 이거 촘이에요, 촘. 집어넣어. 네. 아니, 촘이 아니라 다시 꺼내면 돼. 안경인데 안경 쓰고 싶어서 TV 눈을 가까이 가서 자. 진짜 나빠졌는데. 그러니까 너희들 안경 안 쓸 때는 안경 쓰는 게 좀 신기해 보이잖아. 근데 막상 쓰는 게 이게 맞아요, 저. 안경 딱 쓰고 나서 이게 좀 신기하고 좀 멋져 보이는 게 딱 한두 달 갑니다. 그 뒤부터 아이고 귀찮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경 너무 그래서 낮에는 호흡과 광합성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런데 밤에는 뭐만 일어납니까? 밤에는 뭐만 일어나죠? 호흡만 일어나. 그러면 호흡만 일어나면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겠지? 이 과정만 밤에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낮에 볼 때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걸로 관측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호흡도 일어나긴 하지만 호흡량이 적기 때문에 밤에는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을 텐데 선생님 그러면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이 사이 공간에서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딱 똑같아질 때는 없습니까? 있겠죠? 있습니다. 그때가 있어. 그때는 정확하게 그때 어떻습니까? 약한 빛이 있을 때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정확하게 똑같으면 외관상 외부 출입이 없다. 외관상 관찰했을 때 기체가 출입하는 게 없죠. 광합성을 통해서 생성된 산소를 그대로 호흡에 이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자, 학습 내용 체크. 이거 보세요. 서울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맞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자, 이파리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합성합니다. 포도당 합성은 즉시 뭘로 바뀐다? 녹말로. 물에 녹지 않는 녹말로 바꿔놓는다. 낮에는 이렇게 광합성 하느라고 매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말로 바로바로 즉시 이파리에 저장해 놨다가 좀 한가한 밤에 이걸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물에 녹는 설탕으로 바꿔서 녹말을 설탕으로 바꿔서 체간을 타고 이동한다. 식물마다 어디에 저장하고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는 이제 다 외워놔야 됩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자,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는 궁금한 건데요. 음? 자연이 있잖아요. 음. 근데 아주 자연이 뭔가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다가 한가할 때 뭐 이동한다는 뭐 그런 거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 건 누가 정했어요? 그렇게 되는 데이터를. 몰라. 좀 아주 난해한 질문인데,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가 당연히 그 내가 진화를 만들었지. 한다던가. 그거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생태계로 좀 자연 중에서도 생태계로 한정해서 보면 이 생명체들이 점점 진화되고 생태계들이 생존에 살아가고 하는 과정을 보면 근데 딱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생태계 평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평형 상태로 이제 과거랑 계속해서 같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것 같아 보이는 현상. 그 이제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표현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균형이죠. 서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쭉 진행하는 현상. 그걸 이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약간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야. 외부의 환경 변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약간 변화가 생겨.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 그런 것들도 뭐라고 하냐? 그런 것들 진화라고 표현을 하지. 그러니까 생태계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화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지영이가 얘기한 게 어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을까? 지영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 딱딱 맞아 떨어지는 현상 같아 보이는 거. 뭐가 있죠? 사람이 죽는다. 사람이 먹으면 똥을 싸요. 규칙적으로 인간이 밥을 먹고 똥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생존의 한 방식으로 터득한 거가 되겠죠. 저 오늘 아침 못 먹었어요. 잘했어요. 그럼 이제 아침을 못 먹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외부 환경 조건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적응을 해야죠. 내가 아침을 못 먹네. 밤에 잔뜩 먹고 자야겠다. 이렇게 이제 적응하다 보면 그렇게 진화가 되는 거고. 얼굴이 부었네. 얼굴은 아니, 부어야겠다. 그러면 그 식물이 그렇게 그 식물은 처음에 어땠어요? 이렇게까지 진화해 온 거라면 식물이 처음에 어땠어요? 아 모르면 네가 지금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이 생태계 진화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생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이제 과학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이제 배제하고 설명하죠. 창조설을 배제하고 설명하면 그럼 처음에 생명체는 뭐였어요? 제일 처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외계 유입설이 있다. 근데 외계 유입설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외계 유입의 기원은 뭐냐?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기는 건데 지금 현재 가장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지구 내에서 자연 발생했다는 거예요. 자연 발생설이죠. 처음에는 불덩이 같은 이 마그마 덩어리의 지구였어. 여러 운석들이 막 충돌하면서 엄청 뜨거운 마그마 덩어리의 지구였는데 점점 표면이 식으면서 지각이 생성되고 수분이 바다를 형성했습니다. 네. 생명체가 하나도 없었어. 그냥 무기물만 돌덩어리랑 먼지들 이런 것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갑자기 바닷가에서 해변가에서 막 이렇게 파도가 치고 번개도 치고 하면서 갑자기 외부 세계와 구별이 되는 이런 막을 이루는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가 구별이 되는 어떤 하나의 생명체가 발생했다는 거야. 단세포가 발생했다는 거야. 오. 그 단세포가 여러 개 결합되면서 다세포가 생성이 되고 아메바 같은 놈들이 만들어지고 아메바 같은 놈들이 점점점 구조가 좀 정교해지면서 뭐 어류가 되고 그 어류가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면서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 포유류가 되고 결국에 저렇게 선우처럼 지화처럼 생각을 하는 인간으로 단세포에서 이렇게 진화했다라고 설명하는 게 현대 과학이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무의 상태에서 단세포 같은 이런 차라리 창조설을 믿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메바에서 이런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진화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진화론의 근거들이 많죠. 화석을 딱 조사해보면 점점 진화해가는 과정이 점점 다른 생명체로 변화해가는 과정들이 화석에 증거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봤을 때 너무 납득이 안 가. 아주 단순한 이 생명체에서부터 이런 고차원적인 생명체로 진화해 갔다라는 건데 진화론자들이 그거에 대한 근거로 드는 게 뭐냐?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다 라는 걸 이제 근거로 드는 거죠. 설득력이 없네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진화에 대한 근거가 있고 화석의 근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라는 거를 증거로 내세우면서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고 지금 과학자들의 거의 99%가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 이외에 창조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 결국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배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정답이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과학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뭐냐? 현재 존재하는 과학자들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결과를 배우고 있는 거야. 그나마 사회과학이라든가 인문학 같은 경우에 비하면 객관적이긴 하죠. 반드시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니까 객관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거를 선생님 항상 수업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배우고 있는 과학 내용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야. 절대적 진리는 아니고 과학자들끼리 합의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과학 교과서에서 뭘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그렇죠. 진화론만 배웁니다. 과학에서는 진화론만 배우면 진화론도 결국은 과학자들이 합의된 결과다라는 거야. 이게 틀릴 가능성도 매우 낮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중학생 너희들한테 중학교 중학생 너희들한테 이걸 설명해봐야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과학을 좀 배운 고등과학도 배우고 이제 대학 과정까지 이제 좀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 진리는 아니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좀 납득이 갈 텐데 그래도 너희들은 이제 좀 똑똑한 학생들이잖아요. 너희들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할 거라 생각하고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